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저희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실 시간 동안 저희가 한 30분 정도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후반 30분 여러분들 관객분들에게 직접 궁금한 것들, 오늘 영화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지를 나눴었죠. 어떠셨나요? 처음에 받아보시고. 오늘 영화를 만들어주신 두 분의 PD분들, 그 다음에 난민인권센터의 고은주 선생님을 모시면서 조금 편의상 제가 질문을 차등해서 나눠보았어요.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공항난민이라는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신 어떤 계기를 들어보면 얼로 첫 번째 질문이 되신다면 어떨까 합니다. 두 분의 PD 분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영상에 나왔던 그 공항 난민의 사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례는 아니고요. 2019년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이제 그 앙골라에서 오셨던 그 가족 난민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에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방치된 채로 머무르고 계시다가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또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걸어서 이제 승소를 하시면서 지금은 입국을 한 상태신데, 이제 여기 영상에 등장하셨던 변호사님께서 그 가족분들도 같이 변호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식으로 공항에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외국인이 뭐 한 해에만 수백 명이 있고 제대로 된 실태 조사나 통계 자체도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전혀 모르던 일이 이 인천공항이라는 그런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많이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좀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단 공항이라는 공간이 되게 특수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렘을 안고 여행을 떠나는 공간인데 공항 자체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동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이제 공항을 가는 건데, 그 공항이라는 그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타의로 그 일상을 보내야만 하는 난민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듣고 싶다. 그리고 그 공간들을 좀 담아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뭔가 어쨌든 공항이 사실은 티켓을 끊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쉽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생활하고 계신 난민분은 본인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밖으로 전달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도 굉장히 듣기 어려운 상황이었어가지고 이분을 뭔가 뉴스 단신처럼 변호사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 화면 같은 걸 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떨리는데요. 이제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싶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직접 공항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다 떨고 있거든요. 느껴지시나요?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이 거대한 스크린과 이 관객석을 보고 엄청 놀랐는데 조금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마이크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제가 살아생전에 이런 마이크, 아이돌 마이크라고 하나요? 이걸 잡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네. 난민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용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간단하지 않은 용어인 것 같기도 해요. 더군다나 여기에 공항난민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있는 걸 보고 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저희는 난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난민 캠프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공항 난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잘 하지 못했던 난민의 하나의 이미지를 저희가 하나
질문지로 받아들이게 된 기분인데요. 이 공항 난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일종의 합의가 되어 있는 개념, 용어인 건지, 아니 또 언제 어떻게 이 용어가 발생되고 또 통용되기 시작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기도 한데 고은지 선생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공항 난민이라는 말들이 나온 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2013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난민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최초로 그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공식적으로 이제 받게 된 게 2013년 7월 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항에서 난민 신청하는 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공항에 있는 난민분들, 그래서 공항 난민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법이 시행되고 나서 공항 난민이 있었냐 했을 때는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법이 왜 생겼냐 했을 때 그 어떤 배경을 뜯어보면 사실은 그 이전에도 공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싶다는 분들은 계속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그 한국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이런 그 접속할 수 있는 어떤 그 매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인권 상황이 드러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소말리아에서 온 뭐 아동이 난민 신청을 하고 싶다고 공항에서 의사를 표현했는데 너의 신청은 가짜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대처를 해서 그 아동이 되게 오랫동안 공항에서 사실상 거의 구금 상태에 오랫동안 있다가 뭐 들어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개념 얘기가 나와서 혹시 이제 오늘을 계기로 난민 이야기를 이제 처음 접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이미 이제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이 공항 난민 세션에 들으러 오실 만큼 이미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이제 난민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 난민 도대체 누구냐는 질문 저도 많이 받는데 사실 난민이 언제부터 생겼을까라는 질문이 같이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난민은 국가가 생긴 이후부터 사실은 난민이 그 국가와 난민의 역사가 같이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그 유럽에서 국민국가라고 하는 개념, 국가가 인권을 국민의 인권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이제 개념들이 이제 하나씩 생기면서 국민이 아닌 존재들, 국가에서 탈락하는 존재들에 대한 권리는 사실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가 1, 2차 세계대전의 어떤 결과로서 유럽에 수많은 난민들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우리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그 당시에 뭐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국적 또는 민족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의견이라든지 또는 사회의 소수자인 상황으로 인해서 국가가 박해를 나서서 하거나 또는 박해의 상황을 국가가 방치하는 그런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국에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난민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이 그 본인의 원래 본국이 아니라 비호를 요청하는 국가에게 권리 보장을 신청할 경우에 권리를 보장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난민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난민은 어떤 정체성이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난민의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워낙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사유와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참 대답하기도 어려운 그런 제가 네. 좀 전에 현장에서 만나서 이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길 요청드렸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아까 제 말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고은지 선생님 빼고 3명만 떨고 있는 거 지금 같습니다. 엄청 떨고 너무 있어요. 지금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보통 공항 난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대중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터미널. 네, 그 영화 2005년도, 4년도 영화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 접한 이야기는 아니었더라고요. 물론 차이는 존재하죠. 되게 낭만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려졌던
영화에서는 그려졌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좀 현실 버전의 난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차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올해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어떤 특별 섹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아스포라 인 포커스 섹션의 주제가 또 어떤 난민의 존재를 저희 준비하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성소수자 난민입니다. 예. 난민도 어려운데 성소수자까지 또 합쳐져서 또 하나의 어떤 난민의 이미지가 더 구체화돼서 저희에게 던져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영화제에서 절찬리에 상영하고 있으니까 오늘 세션 끝나고 나서도 내일까지 관련한 영화들 같이 봐주시면 더 난민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막간에 제가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영화제 관계자분들. 영상 속에 두 분의 난민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콩고 출신의 난민 A라고 표기가 되었고 또 후반부에 카림이었던가요? 그 두 분의 현재 근황이랄까요? 그런 게 좀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예. 일단 두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상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는데 이제 난민 인정 심사가 아직 남아있는 단계라서 그래서 구체적인 신상을 여기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고요. 그 영상 처음에 나오셨던 그 공항에 1년 2개월 정도 갇혀 계셨던 A 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공항을 나오셨습니다. 얼마 안 됐죠. 4월 13일에 인천공항에서 나오셨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여기 영상에 같이 나오셨던 변호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두 가지를 걸었거든요. 그 첫 번째 소송은 이제 영상에서 난민 심사 접수를 한 상태에서 거부를 한 게 아니라 난민으로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신청서조차도 안 받은 거, 난민 신청조차 받지 않은 게 위법이라는 그런 소송을 하나 거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송은 그런 소송과 관계없이 이렇게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이렇게 방치해 놓은 거는 이거는 구금, 감금 이런 거에 해당한다는 소송을 두 가지를 거셨는데 이 중에 그 두 번째 소송에서 먼저 승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의식주나 이런 거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고 환승구역에 그냥 내던져 놓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래서 이제 4월 13일 날 공항에서 나오시게 됐었고 그때도 이제 저희가 같이 갔었는데 A 씨가 이제 나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이제 본인 휴대폰으로 그 도시 풍경을 막 찍으시더라고요. 그 공항에서 1년 동안 못 나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 또 소감을 밝혀주셨을 때도 이제 공항 직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한테 대해서 신경을 안 써주셨는데 근데 이제 공항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 노동자분들이 계속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고 인사를 해주시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소감에서도 이제 계속 말 걸어주고 인사해줬던 그 청소 노동자분들한테 감사하다 이런 소감을 남겨주신 게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피난처에서 지내고 계시고 이제 얼마 전에 또 그 첫 번째 재판에서 승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항에서의 난민 신청 회부 심사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요지의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항으로 다시 가서 이제 재판 심사를 받고 아마도 되시겠죠. 아마도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제 한국에 입국을 정식으로 해서 난민 정식 심사를 또 다시 받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왔던 카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인터뷰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식료품 공장에서 이제 식당 보조 일을 하면서 난민 신청서는 낸 상태고요. 이제 심사 인터뷰를 잡아주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사회가 난민을 언제부터 이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 길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한국 사회가 난민을 받아들인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졌는데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2018년이었던가요? 제주 예멘, 그러니까 제주에 찾아온 예멘 난민의 사례가 가장 먼저 떠올랐고 이때만큼 한국 사회의 난민이라고 하는 질문이 한국 사회에 크게 던져진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이전에도 분명히 난민은 존재했을 거란 말이죠. 그 한국 사회와 난민의 역사 이런 것도 좀 고은질 선생님께서 한번. 네, 일단 지금까지 문헌상으로 기록됐던 최초의 그 난민의 방문과 지금 현재까지의 역사를 제가 총 4기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1기는 이제 최초의 난민 방문이에요. 그게 이제 문헌상으로는 61년도에 왔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당시는 보통 이제 대만이나 중국에서 오는 정치적인 이유로 오는 난민분들이 개별적으로 뭐 헬기를 타고 오거나 되게 이렇게 급하게 탈출하듯이 오셨던 분들이 많으셨고 그런 난민분들이 84년도까지 계속 꾸준하게 간헐적으로 오셨던 기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기의 가장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베트남 보트 피플인데 그게 이제 한 3,000명 정도가 75년도부터 93년도까지 한 18년 정도 부산 항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 난민 보호소라고 하는 어떤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거의 18년 정도 이제 부금이 되어 있으시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난민 협약도 가입하지 않고 난민 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부도 한국에 난민이 도착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인권을 보장해주는 방식보다는 또 다른 제3국에 이제 재정착을 해서 그분들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돕는 과정, 그러니까 약간 경유지로서의 어떤 권리 보장의 역할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3,000명 정도 되는 분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뉴질랜드로 많이 재정착하시면서 가장 최후에 남으신 분들이 93년도까지 계셨고 그 시설이 이제 폐쇄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1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기는 이제 난민 협약을 가입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게 이제 92년도에 난민 의정서를 가입을 하고 93년도에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의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이때 도대체 왜 난민 협약을 가입을 했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온갖 그 협약을 많이 가입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 이유가 OECD 국가에 아마 가입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난민 협약을 가입을 해야 OECD 국가가 가입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지금 추정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가입한 이후에 시기를 이제 2기라고 봤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제도가 막 시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 난민 신청은 94년도에 있었는데 첫 난민 인정은 2001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이제 8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린 거고 사실 난민법이 그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유일한 이제 이주민 관련한 법인 출입국 관리법 그 말대로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 안에 난민 신청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난민 신청자한테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이런 조항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인권 침해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시민사회도 이런 그 난민 인권 침해 사례들이 서서히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정말 더 큰 제2의 3의 사회적인 어떤 같이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을 계속 해왔고 국회와의 어떤 활동들을 해왔었다가 실제로 이제 2013년 7월 1일에 난민법이 시행이 되는 거죠. 제정은 이제 2012년 말에 제정이 되고 그래서 2013년 7월 1일부터를 저는 이제 3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난민법 제정 이후에 그때 이제 덜커덕 저희도 이제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전에 접촉하지 않았던 황우여 그 대표가 그 발의를 했어요. 난민법을.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제정 시행이 됐는데 아무튼 그때는 뭐가 바뀌냐 했을 때는 원래는 수도권 중심으로만 난민 신청을 받다가 이제 전국 거점사무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산, 광주, 제주, 이런 대구 이런 곳에서도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항에서 난민 신청이 이전에는 안 되다가 그 난민법이 제정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공항에서도 난민 신청이 될 수 있게 된 점, 그런 점들이 가장 큰 변화였지 않나.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처음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난민 지위를 신청을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교육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 전화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건 이렇게 신청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심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왔던 과정들이 3개의 과정들이었던 것 같고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이제 마지막 사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2018년이 되게 중요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주로 왔던 300여 명의 난민분들이 이게 한국 사회에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게 큰 이슈가 된 걸로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도 난민이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됐던 그런 좀 되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이후에 어떤 난민분들의 처우는 사실 크게 변한 건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난민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난민이 도대체 누구지? 지금 어떤 상황이지? 이런 것들을 의문을 가지게 된 어떤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기에 관련 그 장구한 역사를 이렇게 한 호흡에 잘라서 설명을 해주시다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한국에서 난민 인정률 퍼센티지가 0.4%였다는 거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도 난민 인정을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체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확 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어떤 거대한 어떤 어려움의 시기이잖아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죠. 신조어도 하나, 재미있는 신조어도 제가 하나 발견했었는데요. BC, AC, 그러니까 기원 전, 기원 후를 표현하는 BC, AC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는 Before Christ, After Christ가 아니라 Before Corona, After Corona 이런 표현을 바꿔야 된다는 정도의 거대한 어떻게 보면 시대적 전환의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0.4%밖에 되지 않는 난민 인정률이 0.4%밖에 되지 않는 이 한국 사회에서 또 한 번의 어떤 어려운 조건, 코로나19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한국 사회의 난민들은 또 어떠한 우리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난민들은 어떤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을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꼭 오늘 언급된 분들만이 아니라 어떤 시간들을 살아내고 계시는지 두 분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저희가 촬영했던 공항난민 A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에서 지냈던 그 1년간의 시간이 사실 코로나 상황이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식수가 나오는 분수대가 폐쇄된다라든지 아니면 공용 샤워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공항 직원들한테 허락을 받고 겨우겨우 화장실에서 이제 몸을 한 1시간 정도 씻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뭐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일상생활에서 그런 코로나 상황에 영향을 받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마스크를 이제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변호인들이 이제 가끔 접견을 갈 때 가져다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해결했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공항이라는 공간이 엄청나게 철저하게 그 방역 대책을 막 세우잖아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근데 여기 계셨던 그 A씨 같은 경우는 그 철저한 방역에서 완전히 그냥 빠져버린 그 공항 직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버려진 그런 사람처럼 계셨던 거였고, 꼭 여기 영상에 등장한 난민분이 아니더라도 그 코로나가 지난해 한창 기승을 부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저희 막 지역별로 재난지원금 받고 막 공적 마스크 같은 거 지급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그런 거를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그 정부 차원의 그런 방역 대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라는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지자체별로도 또 완전히 난민과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난해 이제 서울시랑 경기도 같은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런 대책을 잠깐 내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결국은 철회를 했었는데 그런 대책이 왜 나왔을까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냥 외국인 노동자는 뭔가 코로나에 더 취약할 것 같아. 더 뭔가 감염돼 있을 것 같아. 뭔가 이런 편견이나 그런 낙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찍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마스크나 이런 걸 지급할 때 있어서도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 아니면 난민 인정을 못 받은 사람 이렇게 급을 나눠서 뭔가 뭐 인도 카스트제도 이런 것처럼 너는 천민이라서 안 돼. 너는 높은 계급이라서 이걸 받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뭔가 정부가 나눴다는 그런 느낌을 되게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나눠가면서 그렇게 대책을 세웠다는 게 좀 가뜩이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난민에게는 훨씬 더 위협적인 상황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중요하고도 너무 단순한 얘기인 건데 코로나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혐오와 차별의 낙인을 씌우고 어떤 이들에게는 방역 조치가 온전하게 행해지지 않고 또 어떤 존재에게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되게 하나의 거대한 코미디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순하고도 중요한 질문. 코로나는 경계나 국경이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선생님도 얘기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하면은 그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많이 제한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처 같은 경우가 이제 대한민국의 난민 신청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신청을 받는데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그 방문객 수를 제한을 두면서 난민분들이 아예 이제 접근 자체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시간은 가고 내 체류 기한 내에,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예를 들어서 관광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체류 기간 끝나기 전에 난민 지위를 신청해야 본인이 미등록 체류를 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데 무조건 지금은 50명밖에 못 받으니까 그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방치를 함으로써 일단 그분들이 이제 미등록 체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불법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의 상황 자체가 이분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어떤 변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구금 시설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와 동일한 어떤 시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거기에 들어간 이유가 뭐 미등록 체류를 일주일에서 들어가게 되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체류 기한을 최대한 놓치지 않는 건 좋겠지만 일주일 했다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몇 년을 있어야 되는 거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도 코로나 때문에 면회객을 이렇게 막 아예 차단을 시킨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외국인 보호소라고 하는 그 구금 시설에 직원들은 사실 매일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는데 왜 그 법적인 조력을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접견권 이런 것들은 코로나라는 이유로 다 차단을 무조건 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마스크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초기에는 지금은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초기에는 마스크도 못 사게 했고 손세정제 이런 것도 사실은 못 구해서 이게 또 암시장이 또 생기고 사실 암시장이 생긴다는 건 또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암시장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접근이 대부분 불가능하니까 계속 집에만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스크를 써야지 나가는데 마스크가 없으니까 못 써서 못 나가니까 사실상 집안에 각자 고립된 상태에서 있어야 하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뭐 재난 문자가 통역이 아직도 안 되는 지역들이 있다든지 막 이런 무수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돼서 하나의 질문씩만 더 드리고 이제 마이크를 관객분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국 사회 난민의 역사에서 사기라고 표현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죠. 제주 예멘 난민 사건 사태 제주 예멘 난민의 존재가 저희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졌던 것 같거든요. 어떠한 질문지와 어떠한 우리에게 과제를 남겼을지 한번 마지막 공통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인터뷰했던 이한재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난민 이슈라는 게 뭔가 되게 잘 안 알려져 있는 이슈라기보다는 안 좋은 관심이 많은 이슈다, 악플이 많은 이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다페이스 댓글창 같은 거 보면은 사실 되게 클린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 공항난민 영상 나오고 나서는 악플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되게 악플이 많은 영상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그 제주의 예멘 사태라고 해야 되나? 했을 때 되게 많은 수의 난민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험이었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뭐랄까 되게 묻어두고 있었던 혐오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있었던 그 안 좋은 관심들이 되게 한 번에 팍 촉발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공항난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 말고도 따로 다페이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아니요, 너무 잘하고 잘해주고 이러는데 계세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공항난민 A씨가 나오는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한 몇 명 정도 참여를 했었죠. 1200명 정도 같이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공항난민 A씨가 어떤 문제에 지금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건지,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난민 인정 심사까지 받을 수 있게 될런지 이런 것들을 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이번에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개인 단위에 함께 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이슈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논쟁들이 있잖아요. 뭐 진짜 난민 있는 거, 뭐 진짜 아니다. 난민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정리가 안 돼서 모모님 정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방금 저희 영상에 악플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선명하게 악플이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정우성 배우가 UN 난민기구 한국 대사 홍보대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영상을 저희가 올리니까 이제 댓글에 그러면 정우성이 데려다가 밥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 되겠네, 뭐 이런 댓글들이 무지하게 많이 달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이제 개인이 뭔가 좀 연대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주 예멘 사태를 통해서 좀 미디어의 역할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제주 예멘 사태가 한창 이제 들끓어 올랐을 때, 그때 아마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대가 한 70만, 80만 이렇게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냥 뉴스에서 반대 여론 70만 넘어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사를 그냥 써버리면, 그러면 이건 안 되겠네 하고 그냥 똑같이 동조하는 게 사실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되었고 어떤 사정으로
난민 신청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난민은 대체 뭐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그렇게 너는 나빠, 아니면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갈라버리는 게 맞는 건지 좀 되묻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취재 과정에서 좀 생각난 거는 그 공항에서 나오시던 날에 저희가 같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취재하러 온 적 없던 방송사들이 그날 되니까 우르르 왔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M사, 뭐 J사 뭐 이런 식으로 이따만한 카메라를 들고 이제 오셨는데, 1년 3개월 만에 공항에서 나오신 분을 이제 그 자리에서 그 공항 주차장에서 붙잡아 놓고 거기다 이제 카메라를 들이밀고, 그때부터 이제 처음부터 다시 물어보는 거죠. 왜 한국에 오게 되었나요? 어쩌다 공항에 갇히게 되었나요? 공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뒤늦게 물어봤다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아쉬움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실과 정보들을 그냥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전하면 사실 받는 사람들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디어들도 뭔가 조금 더 깊은 맥락과 다양한 이야기를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취재였던 것 같아요. 네. 가장 낯들고 계신 것 같은 고은지 선생님 해주실 얘기. 네. 사실 어려워가지고 한마디로 네. 딱 답변을 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제가 말이 많으면 중간에 끊어주세요. 네. 일단은 저는 그 2018년에 그 제주로 온 난민분들이 이슈화가 됐던 어떤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지켜봤을 때 그 이슈가 한국 사회에 제기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저는 그 인종주의가 일종의 그 사회의 쓰레기통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제주 예멘 이슈화 되기 전에 최초로 난민 반대 시위가 있었던 거죠. 저는 2012년부터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어떤 처음 듣는 조직의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난민 반대를 한다고 그 지선 직전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조직을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똑같은 패턴으로 HIV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혐오 선동을 하고, 성소수자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그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은 사실상 거의 똑같은, 그리고 난민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테러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되게 너무 이제 약간 논리성이 없는 그런 반대를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구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게 사실 보면은 제주에도 되게 오래된 그 이주 정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되게 그 중국 국적의 분들께 많이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주 정책을 많이 이렇게 제주시 자체에서 시행을 하면서 이미 그 제주도민과 어떤 이주자의 갈등 이런 것들이 수면 아래 있었던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되는 것들을 그 범죄 중심으로 중국인이 이번에 그 살인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또 그 보도가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어떤 정치적인 현안이 있는 항상 그 전에 그런 보도가 항상 터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뭐 확답을 할 수 없는 건데, 저도 그냥 이제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까가 저도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디서 누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계속 그 이주 정책의 역사가 그 제주에는 있었고, 그 제주 국적의 난민 신청자들이 가짜다라고 하는 기사가 그 제주 예멘 이슈 이전에도 한 2, 3년 계속 그 시기만 되면은 계속 이렇게 터져 나오던 그런 밑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예멘 난민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더불어 그 여성 이슈들이 막 불거졌을 때 이미 그 훨씬 이전부터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페미니즘의 어떤 이슈들, 그런 것들의 여러 갈등들이 그 안으로 이제 녹여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왜 이 제주 예멘 난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어떤 현상들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누가 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져야 뭔가 진실이 뭔지가 그러니까 사실 조사를 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그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인종주의나 이런 것들 인종주의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를 막 들어보면 저 공부를 잘 모르겠지만 그 이주인권 운동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좀 더 시혜주의적인 인종주의가 우리나라에 되게 강했대요. 근데 그 예멘 난민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이렇게 던진 어떤 메시지는 시혜주의적인 것을 넘어서 이 안전, 안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우리 여성들을 강간할 것이고 이런 이제 그 담론으로 완전히 국면이 전환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난민뿐만 아니라 이주 이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되는 어떤 어떤 계기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러면은 그 올바른 정보들을 정확한 정보들을 누가 전달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정책을 운영하는 저는 정부가 난민 정책이 이렇게 그동안 운영되어 왔고, 그다음에 실제 난민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다면,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사실은 많은 의심들과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과 그런 것들이 많이 불거지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어떤 미흡한 대처들이 있었고 사실 되게 한 발짝 물러서서 사실상 지금 제가 만나보면은 굉장히 아무튼 그 인종주의를 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실제로 정책을 운영하세요. 그래서 그때의 메시지도 국민의 권리에 난민의 권리가 우선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국민과 난민을 대치시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권리가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난민의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우리 사회도 건강할 수 있고 그 난민의 권리가 결국 국민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정부가 던지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과제가 있냐 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정치계에서든 종교계에서든 굉장히 나서서 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혐오 선동을 했었고,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치계에서조차도 이런 혐오 선동, 이게 사실은 소수자한테 항상 있어왔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난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이런 여러 다양한 소수자 영역에 계셨던 분들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난민만의 이슈는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정치계에서의 어떤 혐오나 이런 것들이 왜 계속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더 사실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지금 저 활동가로서는 저는 그게 현안이고, 이제 그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지금 그 예멘 이슈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멘 난민분들이 요즘 어떻게 사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되게 어려운 제주 예멘 난민 이슈를 드리고자 싶었던 의도의 배경이 하나 있거든요. 이 통계들을 보면 되게 아주 주목할 만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제주 예멘을 난민을 반대한다고 한다면 보통 인종주의자거나 혐오주의자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주 예멘인들을 반대했던 이들 중에 상당수 분들이 그런 뭐랄까요, 극우주의자나 혐오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에 저의 어떤 포인트가 이렇게 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인종주의자도 혐오주의자도 아닌데 왜 제주 예멘에 저렇게 예민하게 혐오주의적인 발언들과 태도들을 내보일까? 저는 그게 일종의 어떤 정치의 영역이나 언론의 영역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영역에서 이런 소수자 이슈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문제의 본질을 흐려버린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혐오주의자도 아니고 인종주의자도 아닌 일반적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제주 예멘을 반대했을까? 저도 계속 갖고 있는 생각인데 아직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질문을 어려운 질문을 공유해 드렸고요. 되게 성실하게 잘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후반부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좀 제가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을 올려주신 분께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보면은 제가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는데 첫 번째 질문이 윤승화님인가요? 맞나요? 한국 정부는 왜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혹시 한번 질문해 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선물을 드려야 한다고 해서 파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 계신가요? 이쪽 분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선물을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한국 정부는 왜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왜 0.4%밖에 되지 않는 걸까요?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고은지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실 말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전문성이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심사 구조 자체가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독립된 난민 심사를 하는 어떤 기구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난민 신청 접수를 받으면 그 접수를 받은 거점 사무소라고 하는 그 사무소의 난민 담당 직원이 난민 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1차 심사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이제 결정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1차 심사 면접을 본 담당자가 면접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결론을 내려서 그걸 이제 상부에 2번, 3번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까지 그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수직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제가 들었던 말이 심사를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분을 난민 심사를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상부에 올라가니까 상부 눈치가 보여서 못 올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불인정을 막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이고 또 그동안 99%가 다 불인정이 됐었는데 한 건 그 건을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검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검열을 하냐 자체보다도 중요한 거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구조 때문에 독립되지 않는 심사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불인정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전문성 같은 부분도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심사를 하는 인원들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심사에 참여하는 인원들도 사실 우리나라에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아요. 난민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떤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역사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뭐 난민 학이라든지 그런 이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 난민 분야라고 했을 때도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여전히 좀 소수의 굉장히 작은 이슈이기도 하고 많이 그러니까 저 또한 이제 활동하면서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 그 누구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면 처음 다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난민 심사하는 분들도 대체로 그렇고 또 이게 보직순환제여서 대체로 2, 3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거죠. 인력. 그래서 전문성이 이제 축적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심사를 해야 되고 또 이분들 제가 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는데 작년에 얼마나 이분들한테 심사를 하기 위한 교육을 했냐라고 했을 때 대체로 10번 미만에서 심사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온라인이 대부분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긴 했지만 그 이전에도 근데 마찬가지였어요. 온라인으로 일방적으로 이제 보통 듣는 그런 강의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대면으로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받는 거는 오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하려면 정말 많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실무 경험도 초반부터 혼자서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슈퍼바이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약간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네. 첫 질문이었죠. 아, 왜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차 심사에서 보통 불인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2차 심사라든지 소송 과정에서 인정되는 건 더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왜냐면 그나마 지금 아까 이 닥페이스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게 심사 단계라는 것들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그냥 그 법무부 심사 단계가 그나마 이제 가장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나머지 이의 신청 단계나 또는 소송 단계는 사실상 거의 심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예요. 이것도 얘기하면 사실 너무 길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예를 들어서 한 번 이의 신청 단계 같은 경우는 위원회라는 게 열려요. 지역별로 위원회가 열려요. 그래서 오늘은 아프리카 지역에 이의 신청한 사람들 심사하자. 뭐 다음에는 중동 지역에 신청한 사람들 심사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 번에 예를 들어서 한 6시간, 7시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한 번에 뭐 500명, 600명을 처리를 해요. 근데 어떻게 그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한 건만 심사하는데도 최소 2주가 걸리거든요. 그것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붙죠. 5, 6명 이상 최소 관련 변호사, 지역 전문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소위원회 그래서 뭐 소위원회 같은 경우 뭐 3, 4명 이렇게 되는데 그 소위원회가 한 번에 600건, 700건을 심사를 못하죠. 당연히 그거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심사가 제대로 안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공통되는 코멘트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닥페이스 두 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눈이 안 보여가지고 힘든데 당황스럽네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뉴스레터 통해서 그 아까 A 난민 분 소식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토크로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 몇 년 한국 사회가 난민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바라보면서 많이 놀랐는데 이번 공항난민 프로젝트 통해서 난민 이슈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식 전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리에서 목소리 내는데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속작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자, 후속작 계획 있으신가요? 공항난민 A씨가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순간을 담은 영상이 추가로 제작이 되어서 지금 닥페이스 채널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닥페이스를 검색하셔서 그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실 계속 난민에 대한 이슈는 그러니까 공항난민뿐만 아니라 난민이든 아니면 이주자 이슈든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다루게 되면 또 뉴스레터든 아니면 영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뵙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닥페이스를 치면은 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네. 자연스럽게 홍보까지 아까 제가 준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주셨네요. 또 그런 얘기도 혹시 보신 선생님? 또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이런 난민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마음이 있다고 해도 돕거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막막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연대의 방법?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난민인권센터 난센과 닥페이스를 함께 지켜봐 주시고 후원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죠? 후원. 예. 그것 외에 또 어떤 또 방법이 있을까요? 저 이거 사실 혹시 있으세요? 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생긴 시민단체인데 시민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시적으로 지금 참여하실 수 있는 활동은 통번역 혹시 하실 수 있는 언어가 있으시거나 영어 근데 그게 꼭
전문적인 수준이 아니셔도 하실 수 있는 선에서 참여를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라든지 불어라든지 아랍어가 가장 많이 저희가 활용하는 언어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같이 활동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저희 이제 난센 난민인권센터 메일을 주시면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하반기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 대상으로 해서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이라고 하는 인권 강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좌들 계획할 때 같이 뭐 기획부터 같이 참여를 계속 진행할 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 저희는 마다하지 않고, 한번 나가면 들어오시는 거는 쉬우신데 나가는 게 어려운 단체거든요, 저희가. 아무튼 너무 협박하듯이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냥 뭐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고, 또 그런 활동들이 항상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런 조금씩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페이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활동들, 현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런 활동들 중에서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활동들이 항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법안이 통과가 돼서 계류 중일 때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서명운동이 될 수도 있고, 서명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난민법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는 시민 서명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서명 용지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주변의 지인들한테 이제 하나씩 사인 받으셔서 뭐 보내주시고 그런 식으로 참여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아마 지금 현재 이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청을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드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참여해 주시면 가장 좋고, 만약에 그게 좀 어려우시다면 좀 계속 지켜봐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것들이, 저희도 유튜브 채널이 미약하지만 있거든요. 구독자가 50명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저희가 영상 미미하게 올리지만 그런 것들도 답변에서 함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까지 나왔습니다. 저 혹시 제가 먼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저의 차원에서 실천이랄까 이런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오늘 봤던 영화이거든요. 400켤레의 부츠라고 하는 영화를 오늘 보았는데요. 이게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사실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던지려고 했었던 건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 경계 지역에 있는 몽주네브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영화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 이제 일종의 난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알프스 산이다 보니까 엄청 날씨가 춥잖아요. 눈이 오고 엄청 눈보라 맞으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돕는 어떤 NGO 단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제 양말과 그 다음에 부츠를 내어주고 하는 방식의 연대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게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그분들은 그분들의 위치에서 그런 방식의 연대와 함께하는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꼭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저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손쉬운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모진수 선생님도 혹시 연대 방식에 대해서 혹시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아까 지켜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한 1,200명 정도가 이제 같이 A씨가 공항에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제 이메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받아보면서 참여를 해주셨었는데, 사실 난민이라는 그 주제가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지 못하고 또 협소한 그런 주제이기도 해서, 어떤 막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품 전달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위도 당연히 물론 좋긴 하겠지만 그것까지는 굉장히 장벽이 높잖아요. 바로 뭔가 길거리에 있는 것처럼 막 후원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호기심이나 좀 더 궁금해하는 사람들만 훨씬 더 늘어나도 이 주제에 대해서 훨씬 더 건강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저에게 5분의 정도 시간이 있는데 하나의 정도의 질문 정도만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오늘 자리를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 한국 난민법의 수준에 대해서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 차원의 헌법상의 난민법의 현재의 어떤 수준이랄까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또 제가 알기로는 한국 난민법은 법적으로는 사실 큰 어떤 흥결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민인권센터의 고은지 선생님이 조금 아실 것 같기도 한데 한국 난민법의 수준은 어떤가요? 수준이라고 하는 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거기로 읽어보면 어디 있었죠? 그 국제적인 어떤 위상이 네. 한국 난민법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런 네네. 질문이실까요? 법적으로도 어떤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법적 법적인 차원의 문제. 문제점, 어떤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아. 것들을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질문의 요지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난민법 자체가 독립적으로 제정이 되고 시행된 거에 대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되게 높은 평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동안 뭐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뭐 중국 이런 나라에서는 독립된 난민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봤었고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근데 질문을 이미 아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시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내용이 어떤 걸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빼야 되는 부분은 법 44조의 그 적용 제외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난민분들이 만약에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다가 난민지위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살아가다 보면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난민분들이 놓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하면은 다 가짜의 남용적인 신청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권리는 제한한다라고 하는 그 44조의 조항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아이디 카드부터가 없거든요. 내가 나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보통 우리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이런 게 또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계시냐면 종이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출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출국 명령이 적힌 종이 한 장 있는데 그 A4용지에 그 출국 기한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일이면 30일까지 출국 기한이다.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계속 연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연장을 하는 도장을 하나씩 찍어요. 이제 아까 3개월 연장하시고 계신다 했는데 평균 지금 3개월 받고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더더욱 더 짧게 줘요. 그 44조 때문에 1개월씩 주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그 공무원 재량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1개월씩 그 종이에다가 도장을 계속 찍으면 그 도장이 빼곡히 차요. 앞에 꽉 차고 뒤에도 꽉 차는데 그게 얼마나 너덜너덜해지는지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시는 유일한 것인 거죠. 근데 그것으로 내가 핸드폰 개설을 해야 되고 통장 개설도 해야 되고 사람 인간이니까 어쨌든 한국에 살려면 여러 가지 주거지 계약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신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신분증이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제약이 이중 삼중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한 가지 조항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만 가지의 인권 침해에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근데 그렇게 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포함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포함돼야 되는 부분은 특히 난민 인정자에 대한 거 또는 인도적 체류주의자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인도적 체류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마 예민 이슈로 인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난민 협약상 난민의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본국의 어떤 내전이나 고문을 받을 가능성, 본국으로 돌아가면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도적으로 체류를 보충적으로 지위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위가 있는데 그게 다 난민법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지금 제도도 공백인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예멘 난민분들이 지금 2018년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냐 했을 때 정말 이게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가족들과도 만날 수 없고 지금 최근에 이제 불거진 이슈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뭐 재입국 허가라고 해서 이제 출국을 하고 싶으면 출국 허가를 받고 이제 재입국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그것도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지금 이제 임종을 하시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뵈러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터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터키에 계신 건데 아버지를 못 뵈러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인도적 체류지휘자에 대한 재입국 허가 자체를 안 내주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안 내주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튼 권리 자체가 거의 지금 공백이고 아까 저는 공항에 계셨던 그 닷페이스 영상에 담겼던 그분의 말씀이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있지만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 그냥 방치하고 그냥 방임하는 상태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회유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항에 오래 계셨던 분들 중에서 차라리 내가 본국에 가서 그냥 죽겠다 하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한국 입국한 이후에도 그런 상황들 때문에 본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동권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처럼 한국 국적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에 본국 송환받기에는 지금은 인간으로 살려면 답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지금 난민법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해 주신 취지도 거의 이제 같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한국 난민법이 국제 수준에 비해서 실무의 영역은 많이 부족하지만 어떤 국제 수준의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비교 사례가 있는지 아마 질문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이제 질문을 받았고요. 이제 시간이 정말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간단하게 한 분씩 해주시고 이 자리를 마감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박소영 선생님께서. 아까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라는 네. 질문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연대라는 말이 되게 멋있고 나도 하고 싶은 일이고 하잖아요. 근데 늘 닷페이스도 영상 만들면 그런 질문은 꼭 달리거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현실적으로 뭔가 이걸 해주세요라고 제시하기가. 근데 사실 저도 이 난민 이슈를 영상으로 만들기 전에는 뭔가 학습된 불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난민 이슈에 있어서.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불안이 어디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불안은 어떻게 해결해야 건강하게 해결하는 것인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개개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난민 이슈에 있어서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큰데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연대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난민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도가 엄청 호진적이거나 아니면 반인권적인 조항이 막 들어가 있다던가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 공백이 되게 많고 대부분 국가나 법무부에서는 그 공백을 안 받는 쪽으로 강경하게 그러니까 국경을 수호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법안이냐면 그러니까 골자는 출입국항에 들어온 사람을 책임을 누가 확실히 질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공항난민 촬영할 때 법무부랑 이제 항공사랑 출입국 관리소랑 서로 책임을 막 떠넘기면서 전화를 하면 이쪽에 전화해봐라, 저쪽에 전화하면 이쪽에 전화해봐라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책임 주체를 확실히 하는 것도 문제 해결하는데 좀 한 방법일 것 같고 이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서 같이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방안은 연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5손가락을 펴신 거 보니까 5분 남았다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1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채널이어가지고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저 영상을 상영해 본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셨던 거랑은 되게 많이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그 영상으로는 뭔가 이렇게 더 깊이 대화를 나누는 거에 굉장히 한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댓글로도 이게 궁금해요, 저게 궁금해요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데 저희가 그런 거에 일일이 댓글을 달아도 또 새 댓글이 쌓이면은 아무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이 되게 불가능한 그런 공간이 온라인인데 근데 이렇게 오프라인에 모여가지고 난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되게 좀 귀했던 것 같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난민 이슈나 주제에 좀 관심이 조금 더 생기셨다면 좀 그걸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주말이고 여기까지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으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뭔가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혹시 계속 이후에도 뭔가 의문이 남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난민인권센터 치면 나오니까 거기로 소통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출입국한 그러니까 공항 난민의 그 상황과 관련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거나 알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2016년에 한번 보고서 내고 18년에 내고 19년에 낸 게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다 아카이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사례들이 다 거기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궁금하시면 이후에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2분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수량이 많지는 않은데 공항 난민 보고서 가장 최근 게 뜨끈뜨끈한 게 한 2권 정도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은 난센 난민인권센터 그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2분을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되게 화창한 날씨에도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주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같이 박수를 치면서 이 자리를 마감하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